요즘 SNS를 통해서 부업을 제안받거나 공동구매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돈을 떼이거나 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알찬 생활에서는 SNS 부업 공동구매 사기, 법적 책임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남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여러모로 좀 어렵다 보니까 부업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SNS 통해서 부업하거나 공동구매로 이제 큰 수익을 봤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적 공방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네,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를 사이버 범죄라고 하고요.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2023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 해 발생 건수가 24만 건을 넘어설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네. SNS를 통한 부업이나 공동구매를 빙자한 사기와 같은 사이버 사기 범죄의 경우에는 2023년 한 해에 16만 7천 건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이 수치는 전체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의 약 70%에 이를 정도로 그 피해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예. 개별 피해액이 적기 때문에 실제 신고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피해 유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네, SNS 부업 사기의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간단한 부업을 통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네. 홍보를 한 후에 이 홍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을 속여서 바로 금전을 편취하거나 또는 일정 시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일정 수익을 지급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한 후에 그 신뢰를 바탕으로 더 큰 사기로 나아가는 유형이 있고요. 그 SNS 공동구매 사기의 경우에는 특정 물품에 대한 공동구매를 홍보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사기를 치거나 네. 또는 일정 구매자들에게는 실제로 물품을 보내줌으로써 또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큰 사기로 이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이게 수단은 다르지만 이 사기 형태는 크게 차이가 없네요. 네, 기존 그렇습니다. 범죄들하고.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했었는지 그 사례 몇 가지 들어주시면 좀 네.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사례로 SNS 부업 사기의 경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부업의 내용은 상품을 단순 포장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품 포장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후에 네. 어떤 오염이 발생하더라도 면책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증금을 먼저 납입해야 한다 하고 속인 사례가 있었고요. 예. 또는 포장에 특수 전용 기계만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기계가 고가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역시 먼저 납입하도록 속인 사례가 있었고 예. SNS 공동구매 사기의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골드바, 즉 금괴를 시중 가격의 절반 정도에 구매할 수 있다고 속이거나 예. 또는 티켓을 구하기 힘든 인기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현장을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판매를 미끼로 해서 피해자들을 속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야, 예. 역시 쉽게 뭘 하는 건 의심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경우에 단순히 약속을 이제 못 지킨 계약 불이행, 만약에 적발이 되면 이거 해주려고 했는데 사정상 못했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건지 아니면 형사상 사기죄로 볼 수 있는지 그 여부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망했어야 하고요. 네. 피해자가 이에 속아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했어야 하고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이를 통해서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했어야 합니다. 이 각각의 내용들을 모두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 요건이라고 말하는데요. 예. 이 구성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해자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였다 하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만약에 그런 사정 없이 정말 단순히 부득이 피해자와의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네.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증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이게. 내심에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입증이 예.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피해를 당하면 가장 먼저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됩니까?
네, 먼저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할 수 있고 또는 고소장 작성해서 우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경찰청에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온라인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신분증과 함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채팅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같은 자료들 함께 준비하셨다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비슷한 일을 시작할 때 꼭 그 통화 녹음 정도는 좀 해놔야 되겠네요. 이게. 네, 전화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좀 의심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휴대폰 메신저 대화나 계좌이체 내역 같은 것만 있다. 요거는 남아 있을 테니까요. 네. 이런 걸로도 법적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을까요? 네, 주장하는 사실 또는 앞서 말씀드린 구성 요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구체적인 기망 행위의 내용이나 범죄 수법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 계좌 이체 내역을 통해서는 그 가해자의 금융 정보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교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증거 가치가 좀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 증거가 모이면 그 증거의 효력도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증거는 충분히 확보해 두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의 경우에는 무조건 녹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이건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범죄가 요즘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업이나 공동사기를 빙자한 사기 범죄는 이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인터넷이나 SNS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 범죄의 새로운 도구 또는 공간으로 이용되면서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대두하게 된 것인데요. 원인을 찾아보자면 인터넷과 SNS가 일상생활의 주요한 무대가 되었다는 점, 이 부분은 2019년 말부터 3년 넘게 지속됐던 코로나 사태 동안 그 비대면 활동이 장려되면서 그 사용자 수와 활용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으로 인터넷과 SNS의 고유한 특성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직접 대면하지 않고 그물망을 통해서 익명으로 일대 다수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각종 범죄 도구로 활용되는 가능성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통해서 범죄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반면에 개별 피해자의 피해 규모는 작아지기 때문에 신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 또한 SNS를 활용한 범죄가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최근에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 부업과 같은 추가적인 경제 활동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공동 구매를 통해서 소비 지출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가 늘어났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공동 구매나 그 부업 같은 거 안 할 수는 또 없습니다. 필요할 땐 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할 내용들 끝으로 전해 주시죠. 네, 먼저 관심이 가는 SNS 홍보 내용을 접하셨다면 그 SNS 홍보하는 부업의 보수 수준이나 공동구매 물품의 그 매매 가격 수준을 먼저 확인하셔서 통상적인 임금이나 가격 수준보다 과히 높거나 낮은 그런 점이 있다면 의심부터 해보시는 게 먼저겠고요. 그다음으로 거래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같은 사항은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되고 가능하다면 신분증 사본 받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같은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경찰청이 제공하는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 계좌번호 조회 사이트가 있고요. 또는 더치트의 사기 피해 사례 검색 사이트가 있고 또는 각 거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사기 피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서 피해 이력이 있는지 사전에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보내온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에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스미싱 피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클릭하거나 열어보시지 않아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거래는 가급적이면 대면을 통해서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끝까지 부득이한 이유 없이 비대면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라고 하면 응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좀 신중하게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